오늘부터는 이제 그 필기 관행도 문제 들어가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문제 볼게요. 81쪽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올해 2회 시험인 거죠? 올해 2회 시험. 2016년도 6월 25일 날 시행했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나온 문제가 JPG 표준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우리가 JPG에 관한 내용은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JPG는 이미지 파일인데, 손실 압축 방법을 사용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손실 압축 방식이 사용을 하고 비손실 압축 방식도 규정되어 있으나 특허 문제나 사용료, 압축률의 문제가 있어 잘 쓰이지는 않고, JPG를 본래는 JPEG인데 세 글자를 쓰는 룰에 의해서 나름 JPE 이렇게 쓰다가 JPEG하고 JPE하고 발음상 비슷하지 않다 그래서 JPG 이 자를 빼서 그렇게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JPG로 많이 쓰고요.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보내고 받을 때도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더 나가서 조금은 이제 지금 PNG라는 걸 이용해서 많이 웹에서 보내고 받긴 하지만은 PNG가 나오기 전에는 JPG를 가장 많이 사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내용은 문자, 선, 세밀한 격자 등 고주파 성분이 많은 이미지 변환에서는 GIF, PNG에 비해서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 그랬는데 GIF에 비해서는 품질이 우수해요. 왜냐하면 GIF는 256 컬러고 JPG는 1677만 가지 컬러가 나오고요. 근데 PNG는 비손실 압축 방법을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JPG보다는 더 품질이 우수해요. 그 말에 틀린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영상의 표현과 압축 방식들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며 지금 전자상거래, 전자도서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영상 압축 기법이 뭐냐 그랬는데 답은 JPG 7, MPG 7 얘를 많이 사용합니다. MPG 7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 정보사회에서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웜의 형태를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 됐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악성 코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악성 코드. 이 악성 코드는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그 악성 코드라 그래요. 그 악성 코드 중에 하나가 바로 웜인데 웜이 처음에는 바이러스로 분류됐다가 이제 웜이라는 거로 다시 재분류를 했어요. 트로이 목마는 뭐죠? 숨어있다가 트로이 전쟁에서 나왔던 그 유래를 따서 트로이 목마라고 했는데 숨어있다가 어느 날 가서 내 정보를 해쳐버리는 그 바이러스예요. 웜은 뭐냐면은 내 자료를 없애거나 그러진 않아요. 내 자료를 없애거나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일을 못하게 막는 거죠. 메모리를 차지한다든지 남한테 접속을 하게끔 해서 굉장히 그게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인데 여러 대 컴퓨터가 동시에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해킹 방식이에요. 공격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중부 여성발전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라. 근데 한두 명 접속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100만 대가 동시에 접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중부센터 홈페이지는 마비가 돼요. 그게 공격이에요. 그게 디도스 공격입니다. 디도스 공격. 예.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라든지 버퍼의 크기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 저장 공간인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의 목구멍으로 음식물이 넘어가야 되는데 사람의 목구멍보다 큰 음식물이 들어가면 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잘게 쪼개죠. 이를 통해서 잘게 쪼개서 삼키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큰 물체를 목구멍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질식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버퍼 오버플로 공격이에요. 버퍼라는 거는 컴퓨터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임시 공간들이에요. 그런데 그 오버플로우라는 거는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큰 용량의 데이터를 동시에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은 컴퓨터가 처리하지 못하고 칵 하고 멈춰버리게 되겠죠. 그런 것들. 슬래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좀 말이 어렵네요. 해설을 보니까는 SQL 서버에 패킷을 보내요.
감염시킨다 라고 써 있는데, 그렇죠? 일단 트로이목마는 바이러스고요. 웜은 웜이라 그래요. 바이러스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게 좀 틀린 것 같아요. 4번 문제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나 워드와 같은 파일을 매개하고 매크로가 사용되면 매크로 바이러스죠. 뭐. 이거는 뭐 답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네요. 바이러스 종류에는 부트 바이러스, 파일 바이러스, 부트 및 파일 바이러스, 매크로 바이러스 네 가지로 보통 나누는데, 부트 바이러스는 뭐냐면 컴퓨터가 운영체제가 부팅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팅 영역에 부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데이터 영역을 깨트려 버리면 부팅을 못하게 되겠죠. 그럼 뭐 컴퓨터 못 켜지니까 일 못하는 거죠. 파일 바이러스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이라든지 엑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엑셀로 입력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나 프로그램을 공격하는 게 파일 바이러스고, 부트 및 파일 바이러스는 두 가지 다 공격하는 거고, 매크로 바이러스는 엑셀에서 우리 매크로 배웠잖아요. 그 매크로 안에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그 매크로를 실행하면은 컴퓨터 안에 큰일이 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는 게 매크로 바이러스예요. 답은 매크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매크로 바이러스라고 보면 되겠죠. 인트라넷. 인트라넷은 뭐냐면은 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인트라넷이라고 써 있어요. 자, 과거에는 컴퓨터를 어떻게 했냐면은 자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거예요. 중부센터 그러면 중부센터 네트워크가 따로 있어요. 그럼 외부에서 못 들어와요. 우리 중부의 센터에 있는 컴퓨터끼리만 자체적으로 네트워크 해놓은 거예요. 인터폰처럼. 인터폰처럼. 인터폰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 건물 내에서만 전화를 사용하는 게 인터폰이잖아요. 서로 교환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그것처럼 네트워크가 과거에는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다가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했어요. 그럼 외부에서 함부로 못 들어오게 막으려니까는 이제 보안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만약에 이게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이라면은 우리 센터에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센터에 와서 줄 서서 기다렸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수강 신청을 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강사들도 출결 사항을 입력하려면 이 센터에 와서 해야 돼요. 집에서 못 해요. 교육계획서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문서를 만들 때도 집에서 하지 않고 꼭 강의실 센터에 와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게 폐쇄적 네트워크의 가장 큰 단점이고,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들어오질 못하니까는 그런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핸드폰, 노트북과 같이 무선, 근거리 무선 접속을 지원한 통신 기술, 이거는 뭐라고 보면 돼요? 이건 뭐 블루투스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전자우편, 전자결제 같은 정보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고. 세 번째는 우리 센터와 연관이 없는 데는 접속을 못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요, 직원들. 우리 직원들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중부센터 직원이구나 하고 알아요. 그럼 중부센터에 수강 신청을 하신 분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럼 다른 센터 직원은 어떻게 될까요? 중부센터 직원이 아닌 타 센터 직원이 로그인을 하면은 그 센터 교육생 거는 알 수 있지만 중부센터 거는 못 알아보죠. 그럼 강사는 어떨까요? 강사는 중부센터, 다른 센터 다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그인하면 자기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강의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생들의 명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볼 수 있다? 권한이 이름, 연락처. 그리고 제가 이번에 수강 신청을 했기 때문에 출결사항을 입력하는 거. 그거 외에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인트라넷은 중부센터에 있는 직원이 사용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 강사는 납품업체나 고객업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 조그만 통신을 할 수 있어요. 원활한 통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세 번째가 엑스트라넷이라 그래요. 인트라넷을 더 확장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대차라는 인트라넷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대자동차 안에. 현대자동차하고 현대차 본사하고 공장하고 생산 공장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근데 그 현대차에 납품하는, 타이어를 납품하는 업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업체도 현대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네트워크에 연결을 해서 업무를 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는 엑스트라넷이라고 보면 되죠. 예. 네 번째,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유즈넷이라고 써 있으니까 유즈넷. BBS라고 돼요. BBS. BBS. 뉴스그룹이라고도 합니다. 뉴스그룹. 뉴스그룹 그러면 뉴스를 보내주고 새로운 정보를 보내주고 받고 하는 그런 서비스구나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뉴스그룹이 바로 유즈넷. 카페 같은 기능이에요. 카페. 서로 관심 있는 사람끼리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보내고 받고 사진을 올리고 영상을 올리고 서로 받아보고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6번. 6번은 뭐다?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인데 프로토콜을 다른 말로는 우리말로는 통신규약이라 그래요. 통신규약. 통신을 하기 위한 규칙과 약속을 규약이라 그래요. 이 규약이 없으면 업무를 못하죠. 예를 들면 내가 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상대편의 지역번호, 같은 지역이라면 지역번호를 생략하고 번호를 누르게 될 겁니다. 번호를 누르면 띠 하고 신호가 가요. 신호가 가면 상대편 전화기에서 벨소리가, 진동소리가 울리겠죠. 그럼 상대편이 들고 여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대화를 합니다. 그럼 대화를 하면 음성 에너지가 전류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전화선을 타고 왔다리 갔다리 해요. 요즘 전화선은 광통신을 쓰기 때문에 빛 에너지로 바뀌어서 가겠죠. 그런 거를 만들어 놓은 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룰, 규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규정을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근데 프로토콜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웹페이지, 웹페이지라는 건 뭐죠? 네이버. 네이버죠, 네이버. 그럼 웹브라우저는 뭐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크롬 이런 브라우저잖아요. 그러면 내가 웹브라우저상에서 주소창에다가 네이버나 다른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을 하면 그 내용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기 위한 규정이 바로 HTTP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인터넷 실행하면 앞에 HTTP라고 붙잖아요. HTTP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 중에 하나예요. TCP/IP도 프로토콜이고요. FTP도 프로토콜이에요. 근데 다 용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인터넷상에서 동시 접속자가 너무 많아.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접속을 못 하겠죠? 그래서 접속을 못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는 즉 과부하가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 동네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얘기 하던데요. 대학가에서 이제 그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수강 신청하잖아요. 뭐 이제 지금 2학기니까는 이제 아직 방학이 안 됐으니까 그랬지만 방학이 끝날 쯤 되면은 내년도 신학기 이제 1학기에 대해서 수강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전쟁이 난대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전산실, 실습실에 온대요. 왜 오는가 봤더니 아무래도 거기가 제일 빠르다 이거죠. 왜 빠른가 봤더니 학교 컴퓨터가 있고 수강 신청을 관리하는 서버가 있는 컴퓨터가 학교 내에 있을 것이고 그 학교 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학교 실습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학생은 학교가 서울에 있고 한 학생은 부산에 있으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아무리 빗으로 간다 하더라도 옆에서 오는 거하고 부산에서 오는 거하고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는 먼 곳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로 와서 수강 신청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네이버를 사용하거나 전자우편을 이런 걸 이용해서 보내고 받는 데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수강 신청을 할 때는 동시에 그 수많은 학생들이 탁 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클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디 무슨 콘서트를 해요. 유명한 연예인이 서울에서 콘서트를 해요. 근데 그 콘서트를 신청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발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에 사는 사람, 부산에 사는 사람,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한날은 와서 공연을 보러 오겠지만은 신청을 하려면 인터넷에서 클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클릭을 해야 되는데 서버가 서울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제주도 사람은 불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서버들을 부산에도 놓고
제주에도 놓고 인천에도 놓고 서울에도 놓자 이거죠. 똑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컴퓨터들을. 그걸 우리는 복제했다 그래서 똑같은 미러 사이트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속도 저하를 막고 괜찮겠죠. 그렇죠? 똑같은 동일한 조건 내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서버상에 이루어진 모든 정보를 이제 중앙 컴퓨터로 다시 올라오면은 중앙 컴퓨터에서 관리하면 되겠죠. 네트워크 관련 장비에 관한 설명이다라는 건데, 이 네트워크 관련 장비는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못 봤어요. 장비를. 가정에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본 거라고는 허브밖에 없어요. 허브는 뭐냐면 이거예요. 공유기 뒤편에 인터넷선이 4개가 물려요. 이게 허브예요. 그다음에 우리 강의실 저 끝편에 보면은 뒷문 뒤편에 보면은 거기에 전화선을 여러 개 연결해 놓은 게 있어요. 인터넷선을 연결해 놓은 거. 이번에 기가 인터넷으로 바꾸면서 허브도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허브를 바꾸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인터넷 신호는 기가로 들어오는데 허브가 그 기가 1000이라는 속도에 1000메가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100메가 허브를 돌리면 여기 네트워크는 100으로밖에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허브가 기가 인터넷으로 바꿔놨고 그 기가 인터넷 통해서 들어오는 신호를 공유기가 다시 또 기가 인터넷으로 받아주니까는 네트워크가 기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선 유선할 것 없이 다 빨라지겠죠. 그 허브는 우리가 들어봤는데 그 나머지는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렇죠. 자,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서 전송한다? 이건 뭐예요? 모뎀이에요. 모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은 네트워크 컴퓨터가 디지털이죠. 그런데 신호, 통신선로를 생각해 보세요. 자,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통신선로는 과연 어떤 선로를 쓸까? 이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통신은 광통신이에요. 빛으로 가는 거예요, 빛. 그럼 빛으로 가려면 우리들이 사용하는 음성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고 전화기도 컴퓨터에서 움직이는 그런 신호가 전기적 신호가 뭐로? 빛 에너지로 바뀌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광통신이 아날로그예요. 디지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는 뭐다? 디지털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통신선로를 통해서 갈 때는 아날로그로 바뀌어서 가야 돼요. 그렇죠? 아날로그로 바뀌어서 가야 되고 다시 얘가 저쪽 컴퓨터로 갈 때는 다시 디지털로 바뀌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디지털이 아날로그로 바뀌는 거를 우리는 변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가 다시 디지털로 환원되는 거를 복조라고 그래요. 복원한다 그래서 복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변복조 기능이라고 하고 이 기능을 하는 거를 변복조 장치라고 부르고 이 변복조 장치를 영어로 모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게 모듈레이션, 변조, 디모듈레이션, 복조. 그래서 변복조 장치 영어로 모뎀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뎀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거지 그게 브릿지에 관한 설명을 한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브릿지는 해설에 나와 있는 거로 같은 통신을 사용하는 두 낸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장치예요.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자, 서브센터 네트워크가 있겠죠? 중부센터 네트워크가 있겠죠?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을 해요. 같은 프로토콜을 쓰겠죠. 프로토콜 통신 규칙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 서부나 중부나. 얘를 연결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거를 우리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한다. 브릿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서로 잘못된 거죠, 지금요. 유틸리티라고 하는 거,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도대체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것을 찾아봐라 그랬어요. 자, 컴퓨터의 동작이 필수적이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주 목적에 대한 일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들을 가리킨다라고 했는데 이건 뭘까요? 컴퓨터 동작이 필수적인 건 뭐예요?
운영체제예요. 컴퓨터 동작에 필수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윈도우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윈도우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윈도우 내에서 내가 디카로 찍은 사진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럼 RC라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고, 동영상을 내가 좀 재생해서 보고 싶어요. 그럼 콤플레어를 실행하잖아요. 그 콤플레어가 유틸리티예요. 네. 그러니까 응용 소프트웨어나 운영 체제 이런 것들이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한 프로그램이에요. 백신이라든지. 백신도 유틸리티라고 보면 되죠. 메모장 이런 거 유틸리티예요. 메모장 이런 게 유틸리티입니다. 자, 그다음 지금 그 유틸리티에 관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유틸리티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사용합니다. 화면 보기라든지 이런 것들, 백신이라든지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든지 화면 보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유틸리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제공해준 유틸리티는 메모장, 그림판 이런 것들이고 윈도우에서 제공해주지 않지만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유틸리티 중에는 일반 백신이라든지 뭐 콤플레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유틸리티다. 그러니까 유틸리티 활용법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유틸리티란 말이 언제서부턴가 사라졌어요. 그냥 컴퓨터 활용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면 알아듣는데 유틸리티 사용법 그러면 유틸리티가 뭐지 하고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과거에 윈도우 이전에 도스 시절에는 유틸리티가 굉장히 많이 활용됐었어요. 지금도 많이 활용을 하죠, 우리가. 자, HTML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홈페이지를 만드는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의 단점 중에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첫째, 어, 동적인 거를 제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거죠. 다이나믹한 거. 답은 2번이에요. 다이나믹 HTML. 그 다음에 가상현실 그러면 VRML. 가상현실 하면 VRML. 일단 그 세 가지, 3번에 나와 있는 VRML 잘 체크해 주세요. VRML. 중요한 거니까는요. 그 다음에 11번에 롬. 우리 롬은 뭐뭐가 있죠? 종류가요? 마스크롬, P롬, EP롬, EEP롬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예. 롬의 종류는 마스크롬, 그 다음에 P롬, EP롬, EEP롬. 그 EEP롬이 뭐로 변하죠? 플래시 메모리로 변하죠. 예. 그런데 롬에 기억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제어하며 하드웨어 성능 향상을 위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집합.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뭐예요 또? 그냥 한 덩어리로 제작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보시면 돼요. 어, 디지털 피아노. 디지털 피아노를 하드웨어죠, 피아노니까. 그런데 전원을 켜가지고 악기 소리를 선택을 해서 띠르륵 소리를 건반을 누르면 다른 악기 소리가 들리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하드웨어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 우리는 펌웨어라고 부른다. 펌웨어. 자, 비트. 1비트는 뭐죠? 0이냐 1이냐를 표현하는 거죠. 그 0과 1을 표현할 수 있는 비트를 8개 모아놓으면 뭐가 돼요? 바이트가 되죠. 근데 바이트는 8가지를 나열해야 되면 8개를 나열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얘를 반쪽해 가지고 4개씩 쪼개놨어요. 4개씩. 그 4개씩 쪼개놓은 비트를 4비트를 니블이라고 부른다. 니블. 13번 보조기억 장치로 사용하는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는 아까 EEP롬에서 발전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EEP롬의 일종이고 비휘발성 메모리라는 말은 뭐죠? 전원이 꺼져도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다? 전력 소모가 적다? 전력 소모가 적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US 메모리, 디카 메모리를 카메라 안에다 꽂아놓고 사진을 한 2장 찍었더니 배터리가 다 돌아가다? 다 방지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전력 소모가 작아야 돼요. 굉장히 작아야 돼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디카가 집 방 안에 들어있는데 그 디카에 배터리를 한번 넣어놓고 사진 찍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래 찍어요. 수천 장을 찍어도 배터리가 그렇게 빨리 닳지가 않아요. 배터리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배터리가 큰 것도 있긴 있지만은, 용량이. 그렇지만, 플래시 메모리 자체가 전력 소모가 낮다라는 거예요. 자, 트랙 단위로 저장된다는 말은 뭐냐면, 트랙은 운동장에 이렇게 뜀박질을 할 수 있는 길을 트랙이라고 하잖아요. 자동차 도로 같은 거를 우리 트랙이라고 하는데, 이 트랙 단위로 저장된다라는 말은 트랙이나 섹터라는 말이 나와요. 트랙과 섹터별로 저장을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하드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트랙 단위로 저장한다. 옛날 그 마그네틱 테이프도 그렇고,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하드 디스크라든지 이런 거는 섹터 단위, 트랙 단위로 저장을 하는데 전혀 플래시 메모리하고는 연관이 없는 용어들이죠. 플래시 메모리는 전기적 신호로 저장하는 겁니다. 전기적 신호로. 네. 그러니까는 트랙 단위는 아니에요. 3번에 틀렸습니다. 누산기. 영어로는 accumulator register라고 합니다. 우리 컴퓨터 내에 가장 중앙에 있는 중앙 연산장치, 즉 CPU. CPU는 바로 이 연산장치와 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연산장치와 제어장치 안에는 각각의 연산과 제어를 담당하는 회로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인 레지스터들도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 연산장치 안에는 누산기라고 하는 어큐뮬레이터라는 레지스터가 들어있는데, 그때그때 연산된 결과를 기억해주는 저장 공간이에요. 자, 1번은 이제 그 말이고요. 자, 해설을 한번 볼까요? 해설해 보시면은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실행 중인 명령어의 내용을 기억하는 거는, 현재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이거는 뭐다? 책에 명령어 레지스터. 그 다음에 5와 3을 더해라. 그러면 더한다는 명령을 해독을 해야죠. 해독기라고 하죠. 해독기. 디코더. 그 다음에 각각의 계산을 직접 실행하는 가산기. 보수기는 뺄셈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명령어의 순서를 기억하는 것도 있어요. 순서를 기억하는 장치? 이건 아니죠. 답은 1번이 맞는 말이네요. 자, 복원 기능. 복원 기능은 뭐예요?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내가 파일이 삭제됐어요. 그렇다고 복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했더니 그 설치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만약에 삭제하면 원래 돌아오면 괜찮은데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설치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시점을 되돌리는 기능이 복원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복원을 하게 되면은 개인 파일은 손대지 않아도 돼요. 자, 윈도우즈 업데이트에 의해서도 복원 기능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했더니 문제가 발생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업데이트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려야 돼요. 네 번째는 복원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복원돼요. 윈도우즈 업데이트도 복원됩니다. 네 번째가 틀렸다. 에어로 피크.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바탕화면 보기라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놨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저 뒤에 약간 창이 가로로 넓혀진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메모장이에요, 메모장. 메모장 위치예요, 그게. 여기서는 메모장이 저 뒤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얘를 내려놨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려놨다 하더라도 마우스로 쑥 갖다 대기만 하면 현재 무슨 내용이 있겠구나 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밑에. 그래서 클릭을 하면 그 창이 보이겠죠. 이렇게 하는 걸 에어로 피크라 그래요. 답이 두 번째입니다. 좀 어려워요. 윈도우 7에 가서 에어로라는 기능이 많이 생겼어요. 에어로 피크, 뭐 에어로 쉐이크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안에 생겼는데 좀 어려운 용어들이에요. 어렵다고 하는 것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뭐다? 안 해봐서 어려운 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접근성. 접근성이라는 건 뭐냐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손쉽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 접근성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잘 안 들려. 이럴 수도 있고 잘 안 보여. 글자를 확대해서 보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접근성이에요. 또 소아마비 이런 분들은 또 팔이나 이 동작이 불편해요. 그래서 마우스를 가지고 좌우 상하를 이렇게 흔들지 못해요. 비비질 못해요. 그럴 때는 뭐 키보드를 사용한다든지 마우스 대신에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색약이라든지 생명이라는 분들은 또 화려한 색깔로 되어 있는 글자들을 못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고대비 설정을 해주면 또 잘 보이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자녀 보호 설정이라는 기능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접근성 기능은 아니에요. 지역판안에 가면은 자녀 나이가 어린데 이 어린 아이들이 막 폭력적인 게임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선정적인 막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뭐 동영상을 보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밤새도록 게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설정해 준다든지 하는 자녀 보호 설정이라는 기능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접근성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몸이 불편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가 틀렸다. 18번 문제. 하드웨어의 장치의 설치나 드라이버 확장할 때 꽂으면 USB 메모리를 꽂으면 운영체제 윈도우가 자동으로 USB 메모리에 꽂혔네 하고 작동시켜준다든지 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플러그 앤 플레이, 줄여서 PNP 기능이라 그래요. PNP 기능. 꽂으면 작동된다 하는 거죠. 핫 플러그인은 뭐예요? 핫 플러그인.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뺐다 꼈다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 핫 플러그인이에요. 원래 컴퓨터는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기계를 연결해요. 그래갖고 전원을 켜서 장치를 작동시키고, 이제 이 장치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게 플러그 앤 플레이고, 전원이 켜있는 상태에서 분리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원을 차단하고 다시 기계를 분리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첫째로 우리가 사용하는 USB 방식을 이용하는 장치들은 어때요?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뺐다 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기계 고장이 안 나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핫 플러그인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죠. 19번.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빠르고 소음, 발열 이런 게 적고 가볍고 작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대체 장치가 나왔는데 DVD는 크죠? DVD는 크잖아요. 그렇죠? 하드디스크,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대체 장치인데 그 하드디스크라고 나오면 안 되지. 집디스크는 네 번째 집디스크는 옛날 플로피처럼 생겼어요. SSD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하드디스크가 본래는 하드디스크라고 부르지 않고 대형 컴퓨터는요 그냥 마그네틱 디스크라 그랬어요. 마그네틱 디스크. 크기가 얼마나 한 거냐면요 우리 전축판 있잖아요. 크잖아요. 전축판. 턴테이블에 들어가는 전축판 보셨죠? 그만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하나가 5천만원. 그거를 이제 통째로 뺐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저장 장치였었어요. 이제 이런 거를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PC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PC라는 말이 등장하기 전에도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게 등장을 하고 개인용, 소형화된 컴퓨터들이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하드디스크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하드디스크가 처음에 나올 때는 8인치 우리 책 반 접은 거? 우리 실기책만 해요. 크기가. 크죠? 아니다. 8인치면은요, 8인치면 우리 책의 정사각형 크기만 해요. 좁으면은 정사각형 크기. 8인치면 굉장히 큰 겁니다. 이만하죠? 전축판보다 좀 작아요. 예. 거기에다 이제 케이스를 씌워 놓으니까 뭐 별로 크지 않은, 이 8인치가 들어가는 공간이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크겠죠. 저는 우리 연습, 우리 지금 필기책, 필기 문제집만한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처음에 등장하다가 이제 그것이 5.25인치, 5.25인치니까는 우리 책만한 거. 우리 책보다 좀 작게 됐죠? 그만한 크기가 나오다가 3.5인치. 3.5인치가 지금 우리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인치, 노트북용 하드. 우리 그 외장 하드 많이 사용하는 거 있죠? 조그만 거, 소형들. 그 다음에 못 보셨을 것 같은데 1.8인치. 명암만한 거. 명암만한 하드도 있어요. 저희도 집에 있습니다. 용량이 좀 작아요. 30GB 뭐 이것밖에 안 돼요. 요즘 USB 메모리 뭐 64GB 뭐 이런 걸 쓰니까는 굳이 뭐 30GB짜리 하드를 쓸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때는 초기에는 인기가 많았었죠. DVD도요. CD나 DVD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동그랗잖아요. 판이. 그런데 그 명암 사이즈만한 CD, DVD도 나와 있어요. 명암 CD. 명암만 해요. 딱 명암만 한데 명암 안에 뒷면으로 CD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동그란 면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한 170메가 정도? CD가 한 700메가인데 속에 명암계는 뭐 한 70메가, 100메가, 뭐 170메가 이렇게 굉장히 양은 적죠. 그래서 명암 CD를 받으면 버리진 않아요. 좀 특이하니까 그럼 컴퓨터도 넣고 보겠죠. 보는데 이제 뭐 어떻게 보이냐면은 딱 자동으로 CD를 집어넣으면은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고 소개를 하는 영상이 보통 나오게끔 한다든지 그렇게 만들어서 작업을 해요. 저희 아버지도 명암 CD를 만들어 드렸어요. 제한군일에서 지금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제한군일의 영상에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 하는 일하고 맞춰가지고 드렸어요. 그 제작을 해드렸더니 누구 만나면 이제 하나씩 드리죠. 야, 명함 왜 이렇게 딱딱해? 이 촌놈아, 넌 이런 것도 못 봤냐? 하고. 정작 아버지는 컴퓨터를 안 쓰시니까 사용은 안 해보셨는데, 제가 보여드렸죠. 그렇게 해서 안 버려요, 사람들이. 근데 단점이 뭐냐면, 슬림 컴퓨터에서 못 써요. 슬림 컴퓨터에서는 큰 CD만 들어가지, 조그만 CD는 떨어지거든요. 눕혀있는 컴퓨터. 우리 데스크탑처럼 슬림이 아닌 넓은 거. 넓은 컴퓨터에는 명암 CD를 놓고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요런 뭐 DVD라든지 HDD, 집디스크 이런 것들은 지금도 많이 쓰이는데 집디스크는 지금 안 씁니다. 집디스크는 안 써요.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SSD가 지금은 추세예요. 이거 대세고 이제는 컴퓨터를 뭐 우리가 조립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SSD를 달아야 돼요. 요즘 나오는 노트북도 보니까는 SSD를 C 드라이브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1테라, 2테라 대용량의 저장 공간을 D 드라이브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통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컴퓨터 관리가 힘들 수 있어요. 일단 부팅이 빨라야 되잖아요. 부팅이 빨라야 돼요. 20번. PC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평평한 곳에 둬야 돼요. 흔들림이 없는 곳에 둬야 돼.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그러니까는 그 관광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냥 출근해서 차를 끌고 운전을 하고 나갔다가 다시 파킹을 시키고 집에 퇴근하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거의 밖에서 생활하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그러니까 집에 한 달에 뭐 한 몇 번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과연 컴퓨터를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노트북을 달고 다녀요. 노트북을 가방에 이제 자기 소지품 공간에다 두고 노트북을 갖고 다니면서 업무도 하시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노트북이 아니라 일반 데스크탑을 차에다 놓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거리겠죠. 위험해요. 충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노트북이 더 위험할까요? 일반 데스크탑이 더 위험할까요? 노트북이 더 위험해요. 노트북은 흔들림에 약해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똑같은 데스크탑처럼 펼쳐놓고 차에서 사용하다 보면 일찍 고장나요. 그럼 데스크탑은 딱 붙들어 매야겠죠? 덜컹덜컹거리지 않게 붙들어 매야 되겠죠. 위험해요. 잘못하면 금방 고장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 선박에도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걱정이죠. 흔들림이 많을 텐데. 막 파도 치고 하면 배가 흔들거리잖아요. 예. 자, 이 컴퓨터를 이동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때는 어떻게 해라? 전원을 끄고 작업하는 게 원칙이에요. 특히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옮길 때 컴퓨터 선을 켜놓고 옮길 수는 없죠. 다 빼놓고 옮겨야 되겠지. 컴퓨터를 수리할 때도 전원을 끄고 작업해야 돼. 아까 핫스워핑이라고 하는 걸 지원하지 하든 안 하든 간에 전원을 끄고 작업하는 게 좋고요.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서 중요한 데이터는 자주 사용하는 곳에 백업을 해놓으면 걔도 감염될 거 아닙니까? 외장하드라든지 전원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별도의 전원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에다가 저장해 둬야 되겠죠. 백업을 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3번이 적절하지 않아요. 자주 사용하는 공간에 보관해 두면 안 되죠.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다가. 자, 그 다음 먼지가 많은 경우에는 이게 참 힘들어요. 먼지가 많은 곳 어디라고 보면 될까? 목공소라든지 목재소에 이 기계를 막 가지고 톱을 이용해서 나무를 자르고 하면 톱밥이 막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먼지가 생기는데 그 먼지가 많이 쌓이는 곳에 컴퓨터를 열어놓고 작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겠죠. 그렇죠. 그런 거는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또? 우리 강의실도 사실은 먼지가 많은 편이죠. 강의실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매일매일 들락날락거려요. 근데 누가 쓸고 닦아요? 안 하잖아요. 책상 위나 뭐 개인적으로 자기가 닦거나 그러면 되겠죠. 저도 이 주변 제가 안 닦잖아요. 3개월에 한 번 청소해요. 3개월에 한 번.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3개월에 한 번 청소해요. 날 잡아서. 뭐 창문을 닦습니까? 뭐 커튼을 빱니까? 먼지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자주 환기를 시켜야 되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공간에서는 먼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안에 팬이 돌기 때문에 우리 선풍기 날개도 먼지가 쌓이잖아요. 컴퓨터 안에도 팬이 많거든요. 그 팬들에 먼지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회전체가 있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자주 청소해야 된다. 라는 말은 뭐 당연한 말이겠죠. 자동 필터. 자동 필터는 뭐예요? 데이터 영역에다 마우스를 클릭해 놓고 데이터 탭에 가서 자동 필터라는 걸 클릭을 하면 표시 목록 삼각형이 생기죠?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골라낼 수 있죠? 자, 데이터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나타나는 기능은 좋아요. 여기. 근데 다른 영역으로 결과를 출력할 수 있어요? 자기 영역에서만 골라내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자동 필터와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거를 블럭을 설정해서 필요 없는 거, 필요한 것만 걸러냈어요. 이거를 다른 곳으로 출력하려면 천상 고급 필터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1번이 틀린 말이에요. 자, 이 부분합은 뭘까요? 첫째, 최대값 먼저 계산했고요. 두 번째, 평균 계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1번은 뭐예요?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소속. 이 소속을 기준으로 그룹화를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행정, 보건사업, 사회복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모든 정보를 표시하려면 뭐를 눌러야 돼요? 1 누르면 뭐가 돼? 1 누르면 전체 요거만 나오는 거예요. 1은 4를 눌러야만이 뭐가 나온다? 개별적인 게 다 나와요. 1은 뭐다? 전체 개별적 그룹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표현하는 거는 4번이고 1번은 뭐냐면은 여기 전체 평균, 전체 최대값, 전체 그룹 빼는 거 요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 데이터를 표시하려면 윤곽교에서는 무조건 끝번호 눌러야 된다. 끝번호. 얘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23번 볼게요. A 네 번째 셀에 장학생이라는 메모가 들어가 있네요. 이 메모를 어떻게 하면 지울까라는 거죠, 지금요. 아래쪽으로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데이터를 아래로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는 들어가는데 메모는 남아 있어요. 메모 숨기기를 하면 숨어 있지 메모가 지워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울 때 어떻게 지워야 돼요? 메모 지우기를 하든지 모두 지우기를 하면 메모가 지워져요. 백스페이스 누르면 뭐가 돼요? 글자만 지워지죠?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누르면 글자만 지워져요. 네. 매크로에서 옵션 단추가 있고 편집 단추가 있는데 그 옵션 단추를 누르면 컨트롤 C 눌렀을 때 매크로가 작동되라. 뭐 컨트롤 대문자 C, 소문자 C, 또 이 매크로에 대한 설명 이런 거를 변경하는 건 옵션 단추고요. 편집 단추로 들어가서 매크로 이름이나 내용을 수정하는 거예요. 답은 첫 번째 나와 있네요. 답은 첫 번째. 25번. 이건 뭘까요? 5054.2라고 써 있는데 숫자를 세 자리로 출력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5054는 나오겠죠. 근데 소수점 이하는 어떻게 됐어요? 얘 소수점 없이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반올림해서 그냥 5054로 끝났어요. 1번은 맞고요. 2번. 대한민국이란 글자를 골뱅이를 썼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파이팅 하고 나오겠네요. 세 번째. 15시 30분 22초. 15시 30분 22초를 시간 두 자리, 분 두 자리, 초 두 자리 해서 오전, 오후, AM, PM으로 구분해서 쓰래요. 그러면 15시면 오후 3시죠, 3시. 그냥 3시가 아니라 03시죠, 03시. 왜냐면 시간을 두 자리로 출력하라 그랬잖아요. HH로. 근데 여기는 그냥 3만 나왔잖아요. 03이라고 나와야지, 03.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연, 월, 일을, 연도, 월 두 자리, DDD가 뭐예요? 요일이에요, 요일. 2013년 2월 1일이 금요일이었나봐요. 그래서 프라이라고 나온 것 같아요. 네. 틀 고정이라는 건 뭡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와 아래쪽에 있는 걸 고정하는 게 아니라 위쪽과 왼쪽에 있는 걸 고정하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내 왼쪽과 내 위쪽을 고정하는 거예요. 틀 고정을. 볼까요? 우리가 엑셀에서 지금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이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사라졌잖아요. 좌우로 움직이면 노란 게 사라졌잖아요. 그럴 때 나를 기준으로 보기에 가서 틀 고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위에 있는 거하고 내 오른쪽에 있는 거 어떻다? 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틀 고정은 나를 기준으로 왼쪽과 위쪽에 있는 걸 고정하는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을 고정하는 게 아니고요. 틀린 말이에요. 1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네. 자, 보호가 돼 있어. 보호. 보호가 돼 있으면 뭐를 사용 못해 함부로요. 그렇죠? 그리고 편집 중에는 못해요. 편집을 끝나고 엔터를 쳐서 보기 화면 상태로 가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다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는 틀 고정을 못하는 거죠. 틀 고정을 하려면 뭔가를 작업을 끝내고 나와야 틀 고정을 하든 말든 하는 겁니다. 편집 모드에서는 메뉴가 죽어 있어요. 그렇죠.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안 움직인다라는 거죠. 창 나누기는 위치 변경이 가능하고요. 틀 고정은 위치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이 위치를 내가 변경하고 싶으면 틀 고정을 취소하고 다시 틀 고정을 내려야 돼요.
그러나 나누기는요, 아무 때나, 나누기 위치를 아무 때나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간에 내가 마음대로 위치를, 나누기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없앨 수도 있고, 쉽게. 27번.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서 숫자가 입력된 핸들을 컨트롤 키 눌러서 아래로 드래그하면 뭐가 돼요? 율 증가죠. 자, 여기 3이라고 써 있어요. 그냥 3을 드래그하면 복제가 돼요. 근데 3이라는 숫자를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증가해요. 자, 예를 들어서 홍. 어떤 글자를 썼어요. 이걸 그냥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증가가 돼요. 그런데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이때는 복제예요.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복제입니다. 복제. 복사가 되는 건 맞는데 단순한 숫자를 가지고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은 그때는 증가가 돼요. 이게 좀 특이한 경우죠. 자동 채우기에서. 예. 3번이 틀렸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뭐예요? 보기에 가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가 1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는 여기 더 넘어갔네요. 1페이지, 2페이지 나눠졌어요. 라고 보는 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예요. 그럼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는 글자를 못 고치나요? 글자 다 고쳐요. 글자 고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입력 편집 다 할 수 있어요. 1번이 틀린 말이에요. 나머지는 맞는 말이고요. 이어먼스는 뭘까요? 얘가 필기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이데이트하고 이어먼스가 나와요. 이데이트. 먼저 이어먼스부터 볼게요. 는 이데이트 볼까요? 이데이트 해서 2016년 11월 22일 3 그럼 뭐가 될까요? 3개월 후라는 뜻이에요. 3개월 후. 그럼 뭐가 돼요? 2017년 2월 20일 이렇게 되나요? 2로부터 3개월 후니까. 네. 그러면 이어 먼스 해가지고 잠깐만요. 얘를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어 먼스를 쓰면 뭐가 되냐면은요. 2017년 2월의 마지막 날이 나와요. 그 달의 마지막 날. end of month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는 2016년 11월 22일에 3개월 후니까는 분명히 2월달이잖아요. 2월달에 그 달의 마지막 날. 만약 3월이었으면 3월의 마지막 31일. 4월 같으면 3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문제지에 나와 있는 대로 본다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1980년 12월 8일이란 말이에요. 12월 8일. 12월 8일에 컴마 1이라고 썼어요. 컴마 1. 컴마 1이니까 한 달 후잖아요. 한 달 후. 한 달 후면 언제다? 81년 1월이잖아요. 그 1월의 마지막 날짜. 31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매크로. 매크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매크로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공백이나 마침표를 포함할 수 없고 그렇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대소문자를 이용해 갖고 작업할 수는 있지만 공백을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름 상대에다 이름을 집어넣을 때도 공백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특수기호 입력할 수 없고요. 뭐는 가능해요? 밑줄. 밑줄은 가능하다 그랬어요.
31번 문제 볼게요. 우리 시험에는 아까 그 이어먼스 같은 실기 시험에 나오지 않는 특이한 함수를 물어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런 배워보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이런 것들의 문제를 풉니다. 자, 오드는 뭐냐면요. 오드는 홀수란 뜻이에요. 홀수. 이분은 짝수예요. 4 이후에 나온 홀수가 뭐가 있어요? 5죠. 그럼 5 다음에 나오는 짝수는 뭐죠? 6이네요. 자, MOD, 모드는 뭐라 그랬죠? 나머지 구하는 거예요. 18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냐를 계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가 얼마인지는 계산해보면 나오겠지만 파워를 한번 볼게요. 파워는 5의 3승이에요. 이게 5,3은 5의 3승 5 곱하기 5 곱하기 5죠. 5와 3을 곱하라고 하는 거는 프로덕트입니다. 5와 3을 곱하라는 함수는 프로덕트예요. 프로덕트. 파워는 5의 3승 얘기예요. 5의 3승. 5 곱하기 5 곱하기 5면 25의 5, 125예요? 15가 아니네요. 그렇죠? 5 곱하기 5 곱하기 5, 5의 3승이니까 예. 그러니까 답은 15가 아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죠. 이런 문제를 내요. 이런 문제를. 32번. 요건 무슨 얘기예요? A 세 번째부터 A 아홉 번째까지 그 안에 들은 셀들의 합계를 구해라 이런 얘기죠. 근데 콜론이 빠졌네요. 그럼 A3, A9라는 말은 뭐예요? 셀 주소는 아니죠. 셀 주소가 아니니까 뭐로 인식한다? 이름 상자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으로 보는 거예요. A3, A9라는 이름 상자에 등록되어 있는 글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 A3, A9라는 글자가 그런 이름이 등록되지 않았으면 뭐라고 할 거야? 야, 나 그 이름 몰라 하고 샵 네임 에러가 나는 거예요. 33번 문제. 도너청 차트에 관한 설명인데 도너청은 원형인데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게 도넛이죠. 원은 원인데 호떡처럼 생긴 게 아니라 안에 구멍이 뚫린 게 도넛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고리에 하나의 데이터 계열을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의 고리에 여러 데이터 계열이 아니라 하나의 계열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일단 말이 틀렸네요. 그렇죠? 1번이 틀린 말이에요. 1번에 틀린 말. 그 해설을 보시면은 각각의 그래프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셔야 되고요. 34번 피벗 테이블.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피벗 테이블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고 우리가 새로 고침 눌렀죠. 그렇죠? 2번은 틀린 거예요. 자, 피벗 테이블이 삭제가 되면 피벗 테이블하고 연관된 피벗 차트는 피벗 테이블의 원래 데이터는 원 데이터가 따로 있던 것처럼 피벗 테이블에 연관된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경되는 건 맞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말이에요. 얘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2번은 피벗 테이블의 원본이 변경되면 자동 변경이 되지 않고 새로 고침을 꼭 눌러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가 틀린 거. 자, 정으로 시작하거나 뭐뭐 하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줄이 서로 달라야 돼요. 1번은 정으로 시작하면서 서울이에요. 1번은 정으로 시작하고 뭐뭐 하고 하거나가 아니라 뭐뭐 하거나가 아니라 뭐뭐이고 이거고. 두 번째가 뭐뭐이거나 두 번째가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렇게 조건을 못 걸어요. 조건은 항목을 옆으로 나열하고 세 번째, 네 번 조건을 어떻게 했어요? 항목을 위아래로 나열해놨잖아요. 위아래로 나열하는 거는 없어요. 엑셀은 기본이 항목이 좌우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네. 셀 참조. 자, 는 해갖고 뭐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 참조죠.
절대 참조가 아니죠. 절대 참조라는 말은 뭐예요? 이름 상자에 이름을 등록하면 절대 참조로 기억합니다. 자, 워크시트를 지정할 때는 마침표가 아니라 느낌표를 써요. 느낌표를 써요. 그게 틀린 말이네요. 차트에 관한 설명. 기본적으로 워크시트 행과 열에서 숨겨진 데이터는 차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가로, 세로, 범례, 제목,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할 수 있어요. 근데 이동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위치 조정이 자동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마우스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차트의 크기를 조절하죠. 우리 도형 그릴 때도 Alt 키 눌러서 그렸잖아요. 예, 컨트롤이 아닙니다. 자, 페이지 설정에서 시트 탭이 있어요. 시트 탭. 그런데 네 번째 거는요. 페이지를 기준으로 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시트 탭에 있는 게 아니라 여백 탭에 있는 거죠. 여백에.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시트가 이건데 지금 문제는 이거거든요. 페이지 가운데로 맞춘다는 가로막은. 이것이 여백 탭에 있는 거예요. 시트 탭에 있는 게 아니고. 여백이란 탭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시트 탭에 관한 문제죠. 시트 탭에 관한 문제. 헷갈리죠. 당연히 이런 거는. 자, 붙여넣기에서 테두리만 붙여넣기라는 말은 없어요. 테두리만 붙여넣기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건 뭐죠? 1. 경영과 수학과 정보과라는 세 개 과에 대해서 평균을 출력한 것 같은데요. 국어, 영어. 이게 뭐야? 문제가 뭐죠, 지금? 옳지 않은 거죠? 1번은 뭐가 1번은 맞았다는 거죠? 지금 뭐가 됐어요, 여기? 겹쳤네요? 지금 각각의 과들이 국어 점수하고 영어 점수가 어떻게 됐어요? 포개졌잖아요. 이렇게 포개졌잖아요. 그럼 뭐를 봐야 될까? 0보다 작은 값이 아니라 0보다 큰 값을 설정했으니까는 겹쳤잖아요. 자, 겹치기가 0으로 돼 있으면 둘이 붙어 있는 거예요. 겹치기가 100이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앞뒤로 붙은 거예요. 겹치기가 50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을 겹친 거죠, 반. 지금 반 겹친 것처럼 보이는데? 반. 그러니까 요 파란 거에 너비가 있는데 그 너비 반만큼 요게 요렇게 어떻게 그려볼까? 자, 요렇게 지금 하늘색의 절반이 파란색 뒤로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은 겹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50으로 겹친 것 같아. 계열 겹치기가 0보다 커야 돼요.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겹쳤으니까 벌어지겠지. 옆으로 벌어지겠지. 따로따로. 올해 1회 시험입니다. 올해 3월 5일날 시행했던 1회 시험인데요. 요 1회 시험하고 방금 전에 풀었던 2회 시험하고도 비슷하게 많이 나오고요. 요 1회 시험하고 작년도 3회 시험하고 똑같은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문제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컴퓨터 사용자의 기본 설정을 웹사이트에 인식하도록 해주는 그러한 정보예요. 그걸 우리는 쿠키 정보라 그래요. 쿠키 정보. 쿠키 정보가 외부로 노출되면 어떻다? 안 좋죠. 예. 자, 멀티미디어 기법. 안티 엘리어싱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안티 엘리어싱 보여드릴게요. 자, 코알라의
코알라에 제가 눈이 있는 데를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자, 눈 보이세요, 지금요? 자,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네모난 격자 무늬로 보이나요? 마우스를 띄니까 좀 어때요? 약간 부드러워졌죠? 이게 엘리어싱이에요. 계단 현상. 격자 무늬처럼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 네모난 거 하나가 픽셀입니다. 픽셀, 픽셀. 화소라는 말이에요, 화소. 이 픽셀이 정사각형처럼 보이는데 얘를 마우스를 띄면 주변에 있는 픽셀하고 어우러지게끔 나와요. 이게 안티 엘리어싱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색깔이, 그림이 매끄럽고 부드럽게 보이게 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그래픽에서는 안티 엘리어싱 해야 돼요.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엘리어싱 기능을 안티 엘리어싱을 해주면은 경계면이 부드럽게 보이도록 해주는 기법이기 때문에 영상이나 이미지들이 깔끔하게 보이는 건 있어요. 그러나 컴퓨터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성능이 좋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모델링은 뭐죠? 렌더링이라는 말이 나오고 모델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이번에 설명은 모델링이 아니라 렌더링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 같고요. 모델링은 뭐냐면 혹시 그런 거 우리 해보셨나요? 정육면체 같은 거 그려보셨죠? 정육면체. 네모 해가지고 육면체 그리면 저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고 겉에는 어떻게 색깔이 선이 그려져 있고 하는 거. 그게 건축 설계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 케이스를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핸드폰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 잘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직사각형 같은데 모서리가 약간 라운드가 져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네모난 게 아니라 안에가 파여 있잖아요. 핸드폰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근데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어요.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자리가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고 카메라나 후레쉬가 나타나는 공간이 뚫려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두께가 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CAD처럼 설계를 하거든요. 입시적으로 설계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3D도 모델링을 해야 돼요. 이는 우리가 만약에 간단하게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네모를 그리고 저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사실은 이렇게 꽁꽁꽁꽁꽁꽁꽁 어떻게 될까요? 이 저쪽에 들어가서 저 뒷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뒷면도 이렇게 뭐 어디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뭘 그려보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그리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모델링에 맞춰서 여기다 뭐를 해야 돼요? 색깔을 그려야죠. 색깔을 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색깔을 칠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렌더링.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그림 그리죠? 거기다 색칠을 하죠? 그게 조금씩 움직일 거 아닙니까? 조금씩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움직이는 것들이 1초에 24장이나 30장이 움직이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24장이나 30장이 드르륵 움직이게끔 1초 동안 움직이게 하면 그게 1초짜리 영상이 되는 거예요. 10초짜리 영상을 만들려면 240장이나 300장의 그림이 필요해요. 비슷비슷한 동작으로.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부드러워지는 거죠. 더 부드러운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들죠. 렌더링을 많이 합니다. 디더링은 뭐예요? 제한된 색을 조합해서 색깔을 최대한 나타내게 하는 기법이고, 모핑은 뭡니까? 개구리 왕자, 마법에 걸린 개구리 왕자. 그리고 어느 공주가 그 개구리가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눈물을 뚝 떨어뜨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마법에 걸린 왕자가 어떻게 됐게 개구리가 왕자로 쫙 변하잖아요. 예. 그러면 첫 번째 모습은 개구리, 두 번째는 잘생긴 왕자. 그러면 1에서 2로 서서히 변하게끔 해주죠. 그게를 우리는 머핀 기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우리 그
디즈니 영화에 보면은, 디즈니 만화에 보면은 이 모핑 기법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3번. 단편화 제거 작업, 단편화 제거 작업, 그럼 뭐다? 디스크 조각모. 이건 그렇게 외우세요. 단편화 제거 작업하면 무조건 조각모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이게 좀 어려워요. 해설을 보시면은 가로막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이렇게 차를 우회전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 차가 딱 가로막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나가지 못하잖아요.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가로막기는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용성 저해라고 불러요. 가용성 저해. 예. 그 다음에 가로채기는 뭐예요? 소매치기 하는 거예요. 내 거를 중간에 빼가는 겁니다. 내 거를 빼가는 거예요. 그 가로채기인데 인터셉션. 농구에도 나오잖아요. 막 드리블로 가는 거를 쏙 빼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로채기라고 하는 거는 기밀성에 대해서 침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조. 바꿔치기 하는 거죠. 수정은 뭐예요? 수정이 바꿔치기 하는 건가요? 홍길동을 일지매로 바꾸는 거. 수정이죠. 위조는 뭐예요? 마치 다른 송신자로부터 데이터가 송신된 것처럼 꾸미는 거. 하여튼 이건 무결성을 저해하는 행동이죠. 무결성을 저해하는 행동.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가로막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용성 저해 이런 거. 기밀성 저해, 무결성 저해에 해당하는 보안 요소, 위협 보안 요소 중에 무결성 저해를 하는 유형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이렇게 물어보면 어려운 거예요. 말뜻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안 냈었어요. 가로막기가 뭐다, 가로채기가 뭐다 이런 정도만 냈었는데 좀 어렵게 문제를 내는 거죠. 자, 디스플레이에서 설정할 수 없는 거 됐어요. 디스플레이. 자, 디스플레이는 어딘가 볼까요? 자, 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인 설정에 가면은 테마 기능이 있어요. 개인 설정에 가서 테마를 설정해요. 그렇죠. 여기 테마요. 자, 여기 디스플레이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항목에서는 테마가 없어요. 디스플레이 설정에서는 테마가 없습니다. 해상도 조정, 색 보정, 디스플레이 설정 변경 이런 거는 있지만 아까 이 개인 설정 기능에 가서 테마를 설정하는 거예요. 동네가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디스플레이에서 설정할 수 없는 거 됐어요. 자, 테마 기능을 이용하면 배경을 바꾸거나 소리를 바꾸거나 화면 보기를 바꿀 수는 있어요. 그게 테마 기능은 맞습니다. 그러나 테마 기능은 디스플레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 설정에서 하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 테마 기능에서는 뭐 화면 보기를 변경할 수 없다, 있다. 변경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묻는 게 아니라 테마 기능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놔요. 근데 우리가 묻는 건 테마 기능을 묻는 게 아니라 뭐예요? 디스플레이 설정 기능을 묻는 거잖아요. 근데 테마는 디스플레이 설정 기능이 아니라 개인 설정 기능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속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까 접근성 기능 중에 자녀 보호 기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자녀 보호 기능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닌데 접근성 기능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따로 있는 기능이에요. 그렇게 문제를 내죠. 이제는. 자,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에 관한 설명입니다. 맞는 거 틀린 것을 고르시오. 파워포인트는 이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엑셀은 뭐 데이터를 계산하고 하는 기능입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맞아요. 그러나 그건 엑셀 기능이지 파워포인트 기능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하나를 가지고 읽다 보면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그러나 디스플레이 설정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 추세예요. 자, 게이트웨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장비다. 이게 게이트웨이다. 게이트웨이를 봤어야지. 그냥 인터넷선 꽂혀 있는 장치를 꽂게끔 돼 있는 거는 있어요. 자, 게이트웨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게이트웨이가 어디 있냐면은 허브 게이트웨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게이트웨이예요. 여기 인터넷선 꽂는 거는 맞아요. 밑에 꽂는 데가 있어요, 다. 자, 게이트웨이. 이쪽에 있는 거랑, 게이트웨이라는 건 뭐예요? 통로죠, 통로. 이쪽 통로. 중부센터에 게이트웨이가 있을 테고, 다른 센터에 게이트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나면 뭐예요? 만나면 좋은 친구, 뭐, 인터넷이지.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게이트웨이. 그러면, 여기 게이트웨이 선들이 꽂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뒷면에도 있어요, 뒷면에. 이 앞면만 있는 게 아니라, 뒷면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를 한다?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주고받을 때 쓰는 거예요. 그게 게이트웨이라는 기계의 기능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해설 나와 있어요. 많이 보셔야 돼요. 7번 문제. 와이파이, 3G, 4G, LTE죠. Long-Term Evolution이라고 하는 LTE망을 통해서 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음성을 전송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사용하는 음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성 통신망이 따로 있죠. 우리 핸드폰에 무선 통신을 통해서 음성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와이파이를 이용해서도 음성을 보내고 받을 수 있어요? 그거 보이스톡, 보이스톡 있잖아요. 예, 카카오톡에서 음성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MVoIP. IPTV는 기가로 하는 거, 광고 나왔던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그 영상 컨텐츠를 보내고 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케이블 TV처럼 보는 거, IPTV. 그 다음에 EPROM. EPROM은 뭐다? 자외선을 이용해서 내용을 고치는 거예요. EEPROM은 전기적 신호를 이용해서 보내는 거고요. PNG는 최대 1600만 칼라 이상. 1600만 칼라 이상. 256 칼라는 GIF예요, GIF. 1번이 틀렸네요. 버전에 따른 소프트웨어. 트라이얼 버전은 뭐예요?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거죠. 한번 사용해 보세요. 미리 사용해 보세요. 마음에 들면 사세요. 체험판? 자, 뭐를 사면 띄워주는 프로그램 있어요? 우리 책도 커말 실기 책도 보면은 뒤에 CD 들어있잖아요. 채점 프로그램 들어있잖아요. 그런 건 뭐라 그래요? 번들. 뭐를 사서 끼워주는 거는 번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슈퍼에 가면 큰 이 대형 매장 같은 데 가면 번들 많이 팔잖아요. 뭐를 사면 거기 테이프로 묶여 있잖아. 고추장 사면 조그만 된장 뭐 이런 거 붙어 있는 것처럼 그걸 번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1번이 틀린 말이네. 나머지 다 맞는 말이고요. 자, 정보통신과 관련하여 분산 처리 환경에 가장 적합한 거는 뭐냐? 분산 처리는 뭐죠? 흩어져 있는 거죠. 흩어져 있는 거. 서울, 부산, 경기 다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따지는 건데 중앙 집중은 뭐예요? 본사에, 본점에 하나 컴퓨터를 두고 각 지사에는 단말기만 두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다 본점에서 주고받게끔 하게끔 하는 거. 클라이언트 서버는 뭐냐면 클라이언트는 손님이고 서버는 서비스 해주는 거죠. 네이버 컴퓨터. 자, 네이버에 컴퓨터가 한 대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우리가 은행에 온라인 업무를 하잖아요. 인터넷 뱅킹 같은 걸 할 때는 국민은행 컴퓨터에 가면 국민은행 본점에 가면
중앙 컴퓨터 한 대 있었어요. 한 대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 올수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은행에 서버를 둬요, 서버. 컴퓨터가 한두 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컴퓨터를 둬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객이 1000만 명이 있으면, 만약에 서버가 하나 고장나면 1000만 명 중에 일부는 못 쓸지 몰라도 나머지 대다수는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의 아시아권역에 서버 센터가 있는데 그 서버가 25만 대라고 들었어요. 25만 대 컴퓨터가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정보를 서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시아권에서. 예. 굉장히 많은 대수가 돌아가죠. 근데 그 서버 한 대가 우리 가정에 있는 가정용 컴퓨터보다는 굉장히 가격도 비싸고 성능도 어마어마한 성능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용해서 분산 처리를 지금은 해요. 100%다 이건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컴퓨터 발전 과정에 관한 설명이다 그랬는데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계산기를 만들기 이전에 뭐를 만들었었냐면은 그 전에 중국에서 주판이 만들어졌었어요. 5000년 전에. 그러다가 이제 1600년대 가서 파스칼이라고 불리우는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철학자, 과학자, 수학자인 이 파스칼이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700년대에 들어와서 사칙 연산이 가능한 계산기를 만든 사람은 파스칼이 아니라 라이프니츠입니다.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1700년대에 들어와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만든 게 얼마나 정확하냐, 빠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계에다가 손가락으로 돌리던 뭐를 띡띡띡 누르면 기계가 계산이 되게끔 하는 기계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1800년대 들어와서 천공카드 시스템에게 만들어졌고 1900년대 중반에 들어가서 이제 국책 사업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구들이 등장해요. 1940년대 마크1이라는 게 나오고 애니악이라는 게 나오고 또 유니백은 1951년도에 나오고 미국에서 이렇게 계산을 빨리 할 수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계산기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계산기를 가지고 이제 상업적으로 좀 사용해보고 계산만 하지 말고 뭐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할 수 있게끔 계속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틀린 말이죠. 플래시 메모리. 주기억 장치와 중앙처리 장치 사이에 위치했다? 이거는 캐시 메모리예요. 플래시 메모리가 아니라. 보조기억 장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거는 가상 메모리입니다. 해설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가상 메모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소 대신에 내용을 갖고 접근하는 거는 연관 메모리, 연상 메모리라고 합니다. 연상 메모리, 연관 메모리라고 하고 EEPROM이 바로 이 플래시 메모리죠. 디카 메모리 또는 USB로 연결하는 USB 메모리라고 하는 거 안에가 바로 이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 플래시 메모리는요, 우리 새끼손톱 크기만 해요. 우리 새끼손톱 크기만한 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안에 자료를 저장해 놨잖아요. 근데 전력이 공급이 되지 않아도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거기다가 연필 같은 거로 쓴 것도 아니잖아. 전기적 신호인데.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그 안에 전기적 신호로 저장되어 있는 어느 회로가 고장이 나면은 이제 못 읽는 거죠. 14번. 윈도우 7에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보조 프로그램, 게임,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얘를 내가 하고 싶지 않아. 삭제하고 싶어. 그러면 프로그램 기능에 가서 제거 또는 변경이 아니라 그런 기능을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포토샵을 설치했어요. 이거 윈도우 7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프로그램 제거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윈도우가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것 여기 보시면 게임 기능이라든지
또는 보조 프로그램 기능이라든지 이런 보조 프로그램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설정한다? 윈도우즈 기능을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따지는 거지 프로그램 제거 기능은 아니다. 15번 월드 와이드 웹 줄여서 www W가 3개 그래서 W3C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표준안인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홈페이지 네이버 홈페이지 구글 홈페이지 자, 예전에는 공부방에 가서 제가 강의해 놓은 동영상을 재생해서 보시려면은 여기다 이제 플레이 버튼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누르면 동영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얘 동영상을 재생하려고 그러면 무슨 프로그램을 설치하세요라고 떠요. 플러그인을 설치하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말하는 액티브엑스를 설치하라고 하든지 이걸 하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도 그냥 바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준 표준 언어가 HTML 중에서 5번째 버전 HTML5 버전이에요. HTML5 버전. 5 나오기 전에 4.01까지 있었어요. 4.01이 99년도 12월 24일 날 표준안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2014년도까지 HTML 4.01을 갖고 썼었어요. 4.01을 쓰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동영상을 재생하려도 힘들고 애로사항이 많았던 거예요. 뭐를 설치해야 되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 없이도 바로 보이게끔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HTML5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인터넷상에 있는 웹페이지, 홈페이지들이 다 HTML5로 만들어져 있어요. 참고로 제 홈페이지는 아직까지 4.01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안에 보시면 제 모바일 홈페이지 있어요. 모바일 홈페이지. 이런 모바일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반응형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5.01로 만들어졌고 지금 5로 만든 거고요.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이제는 안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당연히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은 다 5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고 개인들도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 작업표 시절 및 시작 메뉴 속성 뭐예요? 자, 작업표 슐이 밑에 있어요. 밑에. 이게 작업표 슐인데요. 위에가 여기다가 막 작업표 슐의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얘가 막 높이가 이렇게 높아져요? 안 높아지죠? 높이가 자동으로 높여지는 건 없어요. 대신에 얘가 줄어들죠. 크기가. 얘가 막 겹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표 슐은 뭐를 많이 고정해 놓으면 안 좋아요. 이 작업표 슐에는 많은 걸 고정하면 안 되고 꼭 필요한 몇 가지 인터넷 뭐 아니면 뭐 이런 탐색기 기능이라든지 그런 몇 가지만 고정해 놓고 쓰는 거고 그 외에는 시작 누르면 나오잖아요. 여기다 고정해서 쓰면 되고 그럼 바탕화면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바탕화면 용도는 뭐예요? 내가 이번에 업무를 처리할 게 있단 말이야.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어. 그런 것들은 여기다 놓고 작업을 하면 좋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 사진도 여기다 넣어놓고 영화도 여기다 넣어놓고 음악도 여기다 넣어놓고 다 여기다 넣어놔. 근데 C 드라이브 공간이 별로 없어. 꽉 찬 거야. 그러니까 C 드라이브는 공간이 많이 남아있어야 좋아요. 잠깐 보여드리면 이 컴퓨터에는 C 드라이브가 150, D 드라이브가 나머지. 그러니까 C 드라이브 더 커요. C 드라이브는 작업용이에요. 데이터 보관은 D에다 하면 돼요. 그러면 C는 얼마로 더 줄일 수 있잖아요. 이만큼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이만큼 줄여도 널널할 것 같아. 대신 여기를 늘려주면 좋겠지. 그런 식으로 업무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7. 윈도우 7에서 유해한 프로그램이나 불법 사용자가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사용자한테 야 누가 들어왔어 야 얘 빨리 물리쳐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주인을 깨워 주인님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빨리 경찰을 부르세요. 이렇게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야. 디펜더는 뭡니까? 백신이에요.
액션 윈도우즈 디펜더는. 자, 18번.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니는 패킷을 엿보면서 남의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그런 보안 위협 행위가 있는데 그게 스니핑입니다. 스니핑. 자, 패킷이란 말은 뭐냐면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메일을 보내요. 메일을 보내면 메일의 양이 많거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글자를 몇 글자를 쓸 수도 있지만 첨부자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통신을 해서 나갈 때는 통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김밥을 우리가 딱 가져오면은 김밥을 통으로 입에다 넣는 게 아니라 잘라서 먹잖아요. 그 잘라진 쪼개진 조각. 이게 패킷이에요. 데이터는 인터넷 통로를 통해서 나갈 때 패킷 단위로 나가요. 잘게 쪼개져서 나가요. 그럼 목적지에 가서 쭉 다시 조립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패킷을 보다 보니까 이 패킷에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패킷입니다. 이거 데이터니까 볼 필요 없어. 요거는 사용자 계정에 대한 패킷입니다 라고 알 수가 있거든. 딱 보는 순간 계정에 관련된 게 있대. 그럼 그걸 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는 거를 스니핑이라고 해요. 나쁜 놈이죠. 스푸핑은 뭐라 그래요? 얘가 도둑놈이야. 도둑놈인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도둑질을 했는데 걸렸네. 막 도망가는데 보니까 경찰 옷을 입었어. 저 사람 경찰이구나. 도둑놈이 아니구나. 이렇게 속여주는 거야. 속이게끔. 그럼 내가 누군지 모를 거 아니에요. 도둑놈의 입장을 모르잖아. 최근에 그 럭키 영화 있잖아요. 유해진 씨가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그 사람 보니까 뭐 경찰복도 있고 군복도 있고 뭐 종류별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경찰인지 아닌지 뭐 헷갈리게 하는 거지. 그 복장으로 다니면 경찰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걸 스푸핑. 나쁜 놈이죠, 이것도요. 백도어는 뭡니까? 관계자의 출입 금지. 관계자가 아니면 못 들어가. 근데 비상문을 하나 만들었어. 뒷문을 만들어서 뒷문으로 개구멍으로 들락날락거려서 일을 하면 편하거든.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도 위험해요. 키로고는 뭡니까? 키보드상의 키 입력 캐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입력을 할 때 빼내는 그런 기법이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은행 한번 가볼까요? kbstat.com 이게 국민카드? 국민은행이죠? 자, 로그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로그인이 바로 되려나? 뭘 설치하라네? 뭘 설치하라 그래요? 자, 여기 보니까 뭐뭐 설치되는 거 한번 좀 볼게요. 통합 설치 관리자가 뜨는데, 자, 통합 보안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가 키보드 보안. 이걸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키보드로 아이디가 ABCD고 패스워드가 1233입니다라고 쓰면 그거를 빼나가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게 키로고예요. 그게 키로고. 예. 그러면 키로고에 의해서 내 정보가 밖으로 새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놓자 이거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키보드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뭐로? 마우스를 클릭하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우스를 클릭하면 상대편이 얘가 무슨 글자 클릭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키보드로 ABCD라고 입력하면 저쪽에서도 ABCD 알아듣는데 키로고에 의해서 별 나쁜 것들이 많아요. 요즘 최근에 나온 기술이 뭔지 아세요? 하드디스크. 컴퓨터 안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보조기억 장치 중에 하드디스크를 많이 쓰는데 이 하드디스크가 돌아갈 때 소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바퀴 돌 때 부릉 하고 돌지 않습니까? 그 회전하는 소리를 가지고 무슨 글자를 지금 읽고 있는지 무슨 글자를 기록하는지를 알아내는 기법이 나왔어요.
붕, 붕. 그럼, 아, 얘가 지금, 누구를 좋아하고 있다는 뜻이구나. 어떻게 안다는 거야? 그렇게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해킹을 했어요. 그 기법을 이용해서. 세상에. 머리도 좋아. 그런 기술을 이용하면 전 세계가 아주 아름다워질 텐데, 나쁜 짓을 하는지. 19번. 연산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네요. 1ms 얼마예요? 1000분의 1초. 1 마이크로세컨드 100만 분의 1초. 1 나노세컨드 10억 분의 1초. 1 피코세컨드 1조분의 1초. 여기 나와 있네요. 피코 되면은 펨토, 아토 이렇게 나가네요. 하여튼 1000분의 1씩 빨라져요. 1000분의 1씩. 크기는 1000배씩 커지고. 1000배씩 커지고. 자, 프린터를 인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인쇄가 되지 않을 때 인쇄명을 걸었더니 인쇄가 안 돼. 그럼 여러 가지 상태를 봐야죠. 자, 여기 프린터가 한 대 있어. 인쇄 명령을 걸었어. 파일에 가서 인쇄를 걸었는데 인쇄가 안 돼. 프린터 가만히 있어. 인쇄 명령을 분명히 눌렀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 뭐부터 봐야 되느냐? 얘를 내가 켰나? 껐나? 종이는 있나 없나? 잉크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야 되겠죠. 전원을. 근데 전원은 켜 있는데 그럼 케이블은 제대로 꽂혀 있나? 야, 프린터만 켜놓은 거 아닌가? 데이터는 케이블은 연결이 안 돼 있나? 이게 첫 번째고요. 자, 스풀 에러가 발생하면은 프린터 스풀러 서비스를 중지하고 수동으로 다시 인쇄한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태어나서 이런 말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스풀 에러가 발생한다는 의미는 주기억 장치에서 프린터로 직접 전송하는 게 아니라 저장 장치, 보조기억 장치를 통해서 전송하거든요. 인쇄를 할 때. 근데 갑자기 보조기억 장치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겠죠. 그럼 수동으로 다시 인쇄? 그런 말도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인쇄가 이상하게 나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잉크가 글자가 찍히다 말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럼 잉크가 어디 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린터를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잉크가 굳습니다. 잉크가 나오는 면이 굳어요. 그래서 그 굳은 면을 긁어내야 돼요. 긁어내야 돼. 우리 그 샴푸나 린스 같은 거 이렇게 펌핑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굳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잘 안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청소해야 돼요. 아니면 상태가 너무 오래돼서 손상을 입었으면 그 카트리지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리고 무조건 뭐가 안 되면 껐다 켜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껐다 켜봤는데도 똑같으면 뭔가 프로그램이 잘못 꼬였다라는 거죠. 그럼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나오죠, 사실은. 1번. 선생님 인쇄가 안 돼요. 전화가 와요, 가끔. 켜졌습니까? 꺼놨네요. 예, 죄송합니다 하고 끊어요, 전화를. 안 되니까 답답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근데, 모르고 안 껐네요, 아직. 안 켰네요, 그러죠. 안 켰네요. 어떤 분은, 안 켜져요, 그래요. 안 켜져. 그 멀티탭은요? 멀티탭이 꺼져 있네요. 그렇게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혼자서 다 해결 보세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데 문제는, 이제, 헤드 청소가 안 돼서, 잉크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현상 서비스 센터에 가서, 유상 서비스를 받던 무상 서비스 받아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